자, 출퇴근에 3시간씩 시간 버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저도 이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 사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요 강남 쪽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 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대부분 경기도 출퇴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경기도에 살까? 요런 사진 보면은 사실 경기도에 사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경기도로 나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주거 환경과 뭐 자연 환경, 어쨌든 거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근데 그 말은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저희 직원들이 사는 그런 동네를 지금 이제 사진을 가져온 건데, 요즘에 또 경기도에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서울은 되게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옛날 주거 형태들, 1960년, 70년, 80년대 지은 아파트 빌라들도 많다면, 경기도에 새로 지은 그런 택지지구는 3만 불 넘어가는 이제 선진국의 한국이 지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경기도가 살기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는 집이 많고 직장은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보면은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하루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거는 뭐 거의 3시간에 가깝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정도면은 어찌 보면 좀 양반이더라고. 1시간 반, 뭐 2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기도 전에 지친다. 직장인들 통근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최근에 뭐 나의 해방일지라고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여기 사는 도시가 뭐 가상의 도시긴 한데 경기도 도시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뭐 몇 시간씩 시간을 뭐 소비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은 계란 노른자고 경기도는 뭐 흰자 같다. 그래서 항상 흰자에서 노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면서 뭐 좀 약간 자주 섞인 얘기도 나왔다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경기도민 이런 얘기도 뭐 나오죠. 그만큼 이 하루에 한 4시간씩이니까 자는 시간 빼고 그리고 이동 시간 4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사실상 거의 상당수의 어떤 자유 시간을 대중교통으로 보내고 있죠. 그럼 이게 과거에도 이랬을까? 사실 199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조금 더 지난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평균 30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했죠. 물론 그때는 뭐 인구가 뭐 지금만큼 밀집이 좀 덜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주거 환경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출퇴근하면서 야 다들 그냥 힘들게 사는 거지 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80분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뭐 그 2013년도 자료긴 하지만 그 자료를 보면은 통근 시간 1시간은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지금은 더 많이 비싸졌겠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곧 금인데 이 대중교통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OECD에서 우리나라가 출근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2014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8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1등이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1등이겠죠. 더 길어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한 거죠. 이 직장들이 서울 몰빵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3도심이라고 부르는데 광화문 쪽, 여의도 쪽, 강남 쪽 해가지고 이쪽에 거의 대다수의 직장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직장들이 다 여기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 서울 내부도 사실상 여기를 제외하고는 뭐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대부분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춘 대기업들 이런 곳들은 거의 다 여기에 몰려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 뭐 IT 업체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강남이나 뭐 여의도 이런 데 쪽으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지들도 사실상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너무 비싸. 그러면 바깥의 경기도도 비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몰려오고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직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살면 제일 좋겠죠. 압구정동에 살면서 강남역으로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여기도 막히긴 하지만. 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가는 거고, 근데 점점 나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야 그냥 나가서 들어와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출퇴근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서울의 집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 집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원하는 집이 부족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3만 불, 3만 5천 불에 달하는 이제 국민소득이 오면서 야,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즐겁게 좀 쾌적하게 살자라는 그런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파트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비율이 45.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홀로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 뭐 50년 된 아파트 다 모아가지고 45.6%니까 실질적으로 야, 우리 집 아주 쾌적해라고 느끼는 거는 3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괜찮은 집에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미혼으로 1인 가구 사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머지 빌라도 많고 막 단독주택도 있고 뭐 한데 그냥 빌라에 좀 살고 그러지 뭐 굳이 뭐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집착하냐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김치 싸대기 맞을 정도의 소리죠. 이거는 너무 세상을 몰라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주거 환경 얘기를 계속 제가 하기는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3시간이나 길에서 버릴 거면 그냥 서울에 빌라 살면서 걸어서나 자전거로 20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나의 어떤 일상생활을 즐기거나 그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거 환경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3시간을 여기다 태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뭘까? 바로 이거죠. 이 3시간이나 내가 고생하면서 경기도로 나가는 이유,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도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사야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야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번다. 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공화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공화국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개인의 입장으로 국가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돈도 벌어야 되죠. 그리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죠. 노후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60살에 은퇴하고 나면은 나도 생활비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요. 애도 안전하게 좀 키우고 싶고 그리고 나도 살면서 맨날 일만 하고 집 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집에서 좀 쉬고 좀 쾌적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얘죠. 아파트. 아파트에 살면 돈도 벌어.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고 살기도 좋아. 대단지면 뭐 안전하기도 하고 자녀 키우기도 좋아. 학교도 옆에 있고 학군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파트 말고 그럼 대안이 뭔데라고 얘기하면 잘 말할 게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걸 사면은 돈도 잘 못 번대요. 오르지도 않는데. 그리고 살기도 불편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키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모로 불편한 게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아파트 대비해서. 그래서 경기도 공급량이 증가하면 서울의 전출수가 증가한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보면요. 이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서울의 인구가 팍팍 빠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신도시가 보통 생기잖아요. 경기도에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에 살기 싫다기보다는 아파트를 살러 가는 거죠. 근데 아파트를 사러 가는 게 경기도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거기가 가격이 내가 살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파트 찾아서 경기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아주 단순화 얘기를 하면요. 빌라를 매수해서 사는 거 있죠. 매수해서 살아도 노후 대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안 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안이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미국 아시죠? 미국, 뭐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만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같은 선진국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냐, 아파트에 목을 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이 금융자산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 시민들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금융자산이 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이 워낙 돈이 잘 되니까 굳이 부동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한 차이가 대단히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국인들은 사실 주택으로 꼭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S&P도 있고요. 나스닥도 있고 얘네는 금융자산을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살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가 광주에 살아요. 광주에 살아도 삼성전자 투자할 수 있고 부산에 살아도 삼성전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는 내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요, 어디 사냐로 노후 대비가 결정 나버립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로 상당수의 노후 대비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물론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생겨요. 이 금융자산이라는 거를 투자를 하면요. 그래서 나는 뭐 춘천에서 혼자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해놔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투자와 거주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거주가 곧 투자다 보니까 우리는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나 특정 단지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노후 대비도 되고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뭐 수치로도 나오지만 사실 뭐 다우존스 지수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1990년도부터 30년간 1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12배 정도. 근데 우리나라의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코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90년대부터 봤더니 한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간에 뭐 엄청나게 오른 주식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수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배 오르는 거예요. 30년간 2배 오르는 금융시장이 있고요. 30년간 12배가 오르는 주식시장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12배가 올라가? 야 그러면 거기다 투자해야지. 나스닥은 한 40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달러를 벌어가지고 주식을 잘 투자하자. 이 주식만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얘네는 나한테 항상 좋은 결과를 돌려줘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믿음을 강하게 갖듯이 미국은 주식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까?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니까 90년대부터 해서 한 4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느니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 노후 대비도 하고 나도 돈 벌려고 봤는데 금융자산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 근데 집은 어차피 하나 사야 돼. 근데 이 집을 샀는데 돈도 벌고 우리 애도 키울 수가 있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어디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요즘에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금융자산을 키워 놓으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만 좋아해. 잠깐 코로나 이후로 주식이 반짝했지만 이제 어떻게 됐죠? 다시 주식은 끝났다 하는 분위기가 다시 팽배해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이고 어디고 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키울 마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창업자를 홀대하는 나라고 기업을 뺏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직 제도가 미비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정비를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만 봤을 때는 이렇다. 저도 옛날에 한국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한계를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한국 주식 특히 한국 주식 그 창업주 대주주들은 내가 대주주여도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식에서 투자를 하지만 과연 한국의 가치 투자,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되는 건가? 라는 막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좀 지나서 그렇지만 사실 그 상속세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주식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11조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퍼센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뭐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 한 40%, 뭐 독일 30%, 영국 뭐 20%, 뭐 13개국은 아예 0%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57%를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자진 신고해서 3% 깎아줘서 3% 그 깎아줘가지고 57%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주주는 할증을 또 붙여. 그래서 이게 한 60%를 떼간다고 하면요. 이병철 회장이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넘겼다가 이재용 부회장 받고 나면 이제 한 3번 3턴 돌면 국가가 다 가져가게 돼요. 이 창업자의 모든 주식은 60% 떼가면은 뭐 남는 게 없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가 훨씬 중요하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을 물려받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사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상속세 신고세액인데 보통 한 3조에서 뭐 4조 정도 거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많이 거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 사망 때문에 갑자기 10조가 거쳐. 그러니까 이 3조밖에 안 되는 그 세금이긴 한데 내는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걷어가거든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이 지배력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줘?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왜? 상속세 같은 세금들이 너무 큰데 내가 이걸 회사를 키워가지고 계속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우선 우리 자녀가 어떻게든 돈을 벌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번 돈 가지고 내 주식을 어떻게든 사게 해야 돼. 근데 내 회사의 주식이 비싸면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낮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형적인 거죠. 거기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죽기 전에 회사를 팔아버려.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합니다. 현금을 만들어서 상속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만들고 쓸 거 쓰고 그냥 편하게 쓰다가 뭐 이민을 가시든지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게 훨씬 싸게 맥힌다. 그래서 꽤 많은 중소회사들, 강소회사라고 하죠. 되게 좋은 회사들, 뭐 락앤락, 유니더스 뭐 이런 데들도 그냥 펀드에 팔아버립니다. 외국계 펀드, 뭐 중국계 펀드에 팔아버리고 그냥 사업 접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았죠. 복지국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특히 북유럽을 좋아하는데 북유럽에 이제 스웨덴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의 뭐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속세를 폐지했죠. 되게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다가 그 백신 만들었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거기도 이제 아스트라가 스웨덴 회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케아 여기서 이 상속세율 낼 거면 우리 본사 이전하겠다.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인가 2010 몇 년에 상속세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이거를 받아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하려다가 오히려 회사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다 폐지를 해서 이 회사들이 남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뭐 상속세를 안 걷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안 내는데 네가 만약에 지분을 팔아? 그럼 그때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없고 상속을 받았으니까 우선 60%뚝 떼가지고 국가에 내라.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분이 60%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사 열심히 운영해봐 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팔아서 이득을 봐서 그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속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지분을 받았으니까 우선 60% 떼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매번 나오긴 하지만 사실 나오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대주주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빙의를 해보면은 주가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낮춰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애 얼굴 봤을 때 아, 얘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지? 야, 그럴 거면 야, 주가 낮추자. 어떻게든 낮추고 회사를 새로 하나 파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100% 지분을 우리 영식이 주고 여기에 일감 몰아줍시다. 그래서 이 회사를 키웁시다. 이런 편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같은 거 왜 합니까? 배당하면 안 되지. 배당해서 배당 수익률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리고 주가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면 주가를 낮춰야 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게 풍선 효과가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코인도 요즘에 생기긴 했지만 코인은 사실 전통의 투자처라고 말하기는 너무 짧죠, 역사가. 그러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국민들도 노후 대비도 하고 뭔가 나도 재산을 좀 불리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데 야, 주식으로 가자 했는데 주식으로 갔더니 대주주들이 주식을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걸 방치하고 있고 뭐 딱히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답은 부동산밖에 없네라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부동산. 그리고 주택. 주택은 올라가니까. 그러면 주택을 사긴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서울에 필요한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광주에 살고 뭐 부산에 살아. 근데 난 부산 사람이고 그리고 직장도 부산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부산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근데 그래도 집은 수도권에 사야겠죠?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실제로 지방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걸 왜 사냐? 그냥 우리 자녀한테 집을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여기를 사야지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투기의 판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안을 주지 않는 나라의 문제도 있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도 옛날에 했지만 주식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주식으로 돈을 몰아가는 거를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실 창업도 할 거 아닙니까? 주식에 돈이 많이 몰려야지 주식도 공개도 하고 하면서 어떤 그 창업가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고 야,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또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창업을 하고 벤처 기업을 만들고 하면서 그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투자를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 야, 자산이 늘어나는구나 하면서 이걸로 또 노후 대비도 하고 거기서 또 양질에 또 배당을 해주면 또 그게 또 이제 노후 대비도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는 길은 주식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해서 좋은 회사들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해줘. 그리고 국민들도 야, 참 좋은 말이야. 근데 싫어. 근데 나는 그 꼴 못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결론은 이거죠. 야, 경기도 힘들지. 그렇지만 아파트잖아. 이거 살면서 좀 쾌적하게 살고 나중에 또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출퇴근을 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혼 남녀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살 수 있어? 못 사잖아. 못 사지. 야, 못 살 거면 야, 어차피 노후 대비도 안 되는 거고 결혼해도 답 안 나오는 거잖아. 아파트 못 사면 대안 있어? 너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 야, 내가 코인을 잘하거든. 우리 헤어져. 아, 내가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우리 헤어지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안이 없어 지금. 그래서 결혼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아마 댓글에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왜 아파트 사라고 하냐?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서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집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사야 그나마 돈을 버는 게 팩트인 건 맞죠? 이거 말고 더 괜찮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한 번도 이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야지 국가적으로 옳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한 적도 없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개인과 국가는 다른 거죠. 개인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를 본인과 혼동하세요. 국가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가 잘 돼도 좋고 국가가 안 되더라도 나는 잘 돼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식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우선은 개인의 기본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잘 모아서 국가가 좋게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욕망들을 모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 국가가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개인도 거기에 순응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다른 거 해야 되고 열심히 일만 해야 되고 절대 투자는 하면 안 되고 대출 받으면 안 되고 하면은 이 시스템이 또 붕괴가 됩니다. 이건 아주 복잡한 얘기지만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대출과 투자에 대한 욕망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굴러가는지. 그래서 결국에 국가는 이 욕망들을 잘 모아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아파트 말고 더 좋은 투자처가 뭔데 그 투자처를 제시를 해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지 말라 그래도 그 길 갈 겁니다. 미국인들처럼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야 나도 돈 벌 수 있네? 그러면 나는 작가인데 내가 굳이 서울에 왜 살아야 돼? 약간 좀 한적한 데 가서 나도 그냥 전원주택 같은 거 짓고 편하게 살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안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찾아요. 집으로 돈 못 벌게 해야 된다. 저한테도 댓글 많이 다시거든요. 집으로 돈 못 벌게 해야 된다.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사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집 말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려는 이유가 단순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냐?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고 싶은 욕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새로운 데로 갈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줘라. 저는 그게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주식으로 대안 제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에 빌라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노부부들도 그냥 빌라에 살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받고 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고 어떻게든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는 계속 쥐고 있고 자기는 이제 편하니까 뭐 약간 뭐 전원 생활을 월세로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확보해야 되니까 경기도에 아파트를 확보하고 하루에 2-3시간씩 걸리면서 출퇴근하는 뭐 남편분, 아내분들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 뭐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다들 힘들게 대중교통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 창업자나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본인도 좋은 시스템을 좀 구축을 좀 해줘라.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나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 이득인 거죠. 그러면 나는 주가를 올리려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딴 주머니 차려고 어떻게든 비자금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는데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도 더 잘 되고 내 직원들도 더 잘 되고 그럼 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부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창업자들이 걱정하고 비상 상황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주가 어떻게 떨구냐? 야, 이거 액면 분할, 야, 회사 분할해. 어떻게든 쪼개봐. 그래가지고 야, 여기에 지분 태웠나? 안 돼? 야, 그냥 2번 3쿠션 돌려가지고 야, 우리 아들 지분 섞을 수 없어? 어떻게든 돈 좀 빼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지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이걸 좀 구축을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린 안 될 거야.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게 배 아픈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한번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당구의 3쿠션이지 않습니까? 3쿠션은 뭐죠? 공이 2개인데 처음 공 하나 맞추고 쿠션을 3개 맞추고 2번째 공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공이 먼저 맞았어요. 야, 쟤 때려 맞았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 쿠션 3개 맞고 내 뒤통수 때리러 오거든요. 이게 당구의 3쿠션입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 하나가 잘 되지 않는 거, 누군가 하나가 좀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시면 안 돼. 이게 좋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돼 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쟤는 저러니까 얘는 우선 때리고 얘 제끼고 얘 넘기고 하면서 어떻게든 평준화 한번 가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자들한테 아주 친화적인 그런 세금이나 제도를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 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만 갖춰주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고 부동산 말고 대안을 주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